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개념 시사 프로그램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인물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바로 윤석열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아버지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사실상 동업자인 김모 씨가 윤 후보 아버지의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이를 둘러싼 의혹과 쟁점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막바지에 이른 언론중재법 상황도 짚어봅니다. 자, 오늘 출연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 국민의힘 허은하 대변인입니다. 자, 강지영 앵커 오늘 뉴스 썰기 뭐를 또 준비했습니까? 자, 그 전에 먼저 이 뒤에 계신 이분 도대체 언제 돌아오십니까? 일각에서는 퇴사했다는 얘기도 있고. 퇴직금 50억 원 나오기 전까지는 안 가신다고. 아,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 썰기는 어떤 정치인과 또 그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측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영끌 인터뷰 두 번째 시간에는요,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정무특보가 나옵니다. 윤 후보 부친과 화천대유 측의 부동산 거래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썰전 라이브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소개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죠. 이소영 의원, 또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허은하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두 분 이 자리에서 처음 뵙죠, 지금. 저희 엄청 친하죠? 잘 지냅니다. 예, 국회에서는 자주 뵙겠지만 이 삼각형 썰전 테이블에서는 이게 처음입니다. 상당히 새로워 이제 보여요. 불꽃 튀는 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대방도 바뀌시고 진행자도 바뀌셔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세 명이 다 어색한 느낌으로 네. 좀 하기 애매한 느낌으로 상당히 더 이렇게 날선 토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친하면 날이 말을 잘 서야 못하죠. 됩니까? 예, 날이 서야 됩니까? 굳이 안 세우셔도 되는데요. 네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많이 어색하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라이브로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또 지금 방송 다 나가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네. 자, 아무튼 다음 주에 나오셨을 때는 박성태 앵커가 아마 두 분을 좀 편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잘 해보십시오. 자, 오늘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강지영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가시죠. 자고 나면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화천대유. 이번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누나 김 씨와 윤 후보의 아버지 윤기준 교수 간의 부동산 거래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윤 교수가 건강 문제로 급하게 내놓은 연희동 자택을 김 씨가 샀고 이를 두고 한 유튜브 매체에서 뇌물 의혹을 제기한 거죠. 윤석열 후보 바로 반박했습니다. 그 부모님 집을 사간 사람이 뭐 김만배 씨의 뭐 누나라고 그래서 어제 처음 알았는데 이게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그러면 수사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서도 공개하면서 대가성이라면 시세보다 싼 거래도 중개 수수료도 낼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법조기자 김만배 씨는 알았지만 집 사는 사람 배경까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지명 직전에 있었던 서울중앙지검장 부친의 집을 화천대유 대주주 누나가 하필 딱 그 시기에 부동산 소개소를 통해 사들이는 이런 우연은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야 우연찮게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시에 차기 검찰총장 설까지 돌던 윤 후보 측과 법조기자 측 거래가 우연이었겠냐라는 거죠. 같은 당 대선 후보들도 이상한 우연이라면서 화천대유와 법조인 고리를 문제 삼아 협공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등장인물이 날로 늘어가는 화천대유, 계속해서 의혹만 쌓여가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번엔 윤석열 물음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른바 대장동 개발 의혹 논란이 이어지면서 하루에 한 명씩 뉴페이스가 나오고 있어요. 1일 1 뉴페이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윤 후보의 부친이 새로 나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오늘이 아니죠. 어젯밤에 나왔던 이야기니까.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두 사람의 관계, 부친과의 관계인데 먼저 이제 이소영 대변인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우연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우연이 아닌 다른 뭔가 있다고 보시나요? 이런 우연은 옛날 드라마에나 나오는 우연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 기자가 뭐 20년, 30년 정도 아주 길게 기자 생활하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법조 기자로 생활하셨고, 예. 그러니까 서초동에 이제 출입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그중에 상당한 기간을 대검하고 중앙지검 서초동에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은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가 뭐 이렇게 유명한 몇천 세대씩 있는 아파트도 아니고 사실 매수인도 찾기 어려운 연희동 자택을 팔았는데 그게 그 김만배 기자의 친누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걸 우연이라고 사실은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전에 옛날 드라마 보면 내가 우연히 명동 거리에서 어깨를 어떤 남자랑 부딪혀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 내 친아버지가 재혼한 여자분의 아들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나의 친아버지가 나의 시아버지더라. 약간 뭐 이런 우연은 이제 네. 드라마에 나오는 건데 그 드라마 구력이 많이 느껴지네요. 요새는 또 이런 드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식상에 아침에 하기 많이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런 우연은 드라마에만 있는 것이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 의원님은? 이게 돌고 돌지만 결국엔 이재명이다라고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윤석열로 뭔가 방향을 틀어보고 싶지만 결국은 이재명 게이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드라마 얘기를 하셨는데 DP라는 드라마 그 사실이라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 나오는 드라마가 DP 맞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맞죠. 그 DP에 나온 드라마가 현실성이 너무나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군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길에서 치였는데 알고 보니 진짜 아는 사람이더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연일 수 있다라는 가정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1% 정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가능성이. 1%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1%가 어쩌면 이것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이 거래를 통해서 이 연희동 자택 거래를 네, 네. 통해서요.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음. 매수인을 찾기 어려운 연희동 자택을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매도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래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보면은 매도인에게 이익이 됐다고 하는 거고 비용으로 보면은 매도인이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굉장히 많고 예컨대 4,000세대, 5,000세대 이렇게 표본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세를 얘기하기가 쉬운데요. 뭐 오래된 뭐 연희동의 그런 단독 주택이다라고 하면 사실 시세를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보고 이게 뭐 높다 낮다 얘기하기 좀 이리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대장동 의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김만배라고 하는 분의 누나이자 천화동인 4호인가요? 4호의 3호입니다. 3호죠. 3호의 뭐 이사이고 뭐 주인이고 이런 그 누나와 하필이면 부동산 거래를 한 것이 윤석열 후보의 아버지신데 나는 김만배 기자 뭐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일단 말씀하신 김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혔습니다. 자신이 김만배 씨 과거의 기자 시절에 알긴 알았다 존재를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잠깐 그 이야기 한번 듣고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 김만배 대표가 법조 기자 오래 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님은 전혀 뭐 아니, 나도 알지. 김만배라는 그 분은 얼마나 했는지 모르는데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내가 아마 상가집에서 한 몇 년 전에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번 한 것 같고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윤 후보는 직접 친분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잠깐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허은하 의원님한테. 자, 윤 후보나 윤 후보 부친이 김만배 씨를 알 이유도 없고 편의를 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김만배 씨 입장에서는 이 윤 후보 측과 뭔가 연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혹시 있었을까요?
뭐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죠. 무언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것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을 내가 잘 안다라고 하면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 윤 총장이 모른다고 하는데 그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도 그렇거든요. 그 집이라는 것을 내가 아버지가 사셨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김만배라는 동생분, 누님은 왜 그걸 샀을까? 여러 가지 정황상 얘기를 풀다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황이라는 건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거에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조성은 씨가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만났냐 안 만났냐 추측을 막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박지원 씨랑 만난 걸 SNS에 올렸어요.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정황 증거라는 거죠. 그럼 합리적 의심으로 왜 그 시간에 그리고 왜 그때 그 사람들이 만났을까라는 것을 추측해 나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집을 샀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을 엮어서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뭐 국민의힘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말을 해 나가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다.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 뭐 윤석열 후보 이 자택 문제 때문은 아니고요. 원유철 전 국민의힘 측의 국회의원, 신영수 전 국회의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50억, 새누리당 한나라당의 전직 비서관이었던 정모 변호사, 남모 변호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 합리적 개연성 의심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사람의 아버지가 갑자기 연희동의 자택을 급매를 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사 간 집이 갑자기 산 집도 아니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었는데 급매를 해요. 근데 그 급매를 한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법조 기자, 아주 유명한 법조 기자이자 지금 보면은 온갖 법조 어떤 그 세력들을 끌어들여서 이 부동산 비리와 이 어떤 문제에 다 개입시킨 그 당사자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글쎄 아직 증거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관심을 끄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한 소명과 좀 확인이 필요하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사실이 아닌 게 있는 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를 밝혔잖아요. 이 집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 들어가신 거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시기 전에 우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있다가 또 들어가신 것, 그거에 대한 정황들이 다 나왔는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에도 이미 어떤 추측에 고리가 잘못됐다라는 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막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다 그 나뭇가지가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럼 그 나무는 누구의 나무입니까? 옆집으로 갔으니까 너의 나무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뿌리와 몸통이 이 집,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집으로 가지들이, 그래서 저희는 가지가 여러 가지가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든 야든 누구든 우린 특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뭔가 추측만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까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연희동 저희 측의 주택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사실 간단하게도 소명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아요. 특검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혹이 없을 정도로 그냥 밝히면 되는 문제 아닐까. 일단 오늘 아침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어떤 이 부동산 거래 의혹과 더불어서 지금 어떤 언론이 또 문건을 공개했었잖아요.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죠. 이제 윤석열 총장 시절에 검찰이 그 이른바 그 장모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대응 문건, 대응을 해왔다는 문건이 예전에도 한번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또 나왔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사유화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사실이면은 검찰 사유화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를 들면 어떤 기관의 수장이면 그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죠. 검찰의 어떤 처분에 불복해서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예컨대 그 검사들이나 검찰의 조직이 뭔가 대응하고 하는 거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굳이 사유화라는 표현을 안 쓸 수도 있는데, 예컨대가 아니라 지금 이 사안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그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가 횡령이나 여러 가지 혐의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사건에 대응에 도움이 되는 문서를 검사들이 작성했다. 검찰 조직이 그 작성에 관여했다. 이걸 어떻게 사유화라는 단어 말고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기관을 그냥 다른 사람을 놓고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원장의 동생이 무슨 횡령죄로 고발당해서 막 구속돼 있는 혹은 기소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감사원 직원들이 그 감사원장 동생한테 도움이 되려고 변론 요지서 같은 문서들을 막 작성해서 그걸 감사원장한테 준 거예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알았다, 제보를 받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감사원장 내려오라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괜찮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감사원장이 지시를 하지 않았는데 밑에서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내려와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시를 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작성을 지시했다는 정황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계속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윤 총장 같은 그리고 경우는. 그 국민의힘의 홍준표 후보께서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적인 지시에 근거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거는 암묵적 지시, 어떤 그 뭐라고 하셨죠? 그 용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 그것이 부분에 윤석열 대한- 후보가 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했던 법리라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본인한테 되돌려서 적용을 하면은 묵시적 정탁이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네네. 그러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몰랐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은 저희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검찰을 사유화했다라는 네이밍을 하는 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아니 있는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평소에 내 가족이나 내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 털끝 하나 움직이지 마라라고 하는 아주 엄결하게 엄격한 입장을 견지하는 만약에 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같이 일하는 검사들이 다른 일들도 많은데 그걸 장모를 위한 검찰총장의 장모를 위한 그런 문건을 작성한다는 게 상식적인가요? 저는 상식적이지 지금 않다고 말씀하신 건 생각해요. 상식적이지 않고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계속 만약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검사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할 만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아니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이 문제는 검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일선 검사들이 검찰총장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굉장히 밝혀야만 네, 하는 밝히면 좋죠. 상황인 예. 거예요. 근데 단순히 몰랐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건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그 일단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 직접 지시는 안 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설사 직접 지시를 안 했어도 밑에 있는 이제 검찰 간부들이 총장의 관심 사항, 보통 회사들이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최고 이제 뭐 부장의 지시 관심 사항들을 미리 캐치해서 뭔가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흐름들은 있을 수 있다.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직접 책임은 아니지만 뭐 관리 책임 같은 건 있을 수 있다. 뭐 지금 그렇게 인정을 좀 해주시는 건가요? 물론 이제 드러나야 되겠지만. 네네네. 드러나 지금 뭐 예측을 하는 걸 가지고 제가 결단을 내려서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한 분위기를 계속 문화적으로 만들어 오신 분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한 문화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잉 충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만약을 근거로 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가지수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사실 세계일보에서 이번에 공개한 문건이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검찰 내부 문서가 처음이 아니에요. 몇 주 그렇죠. 전에도 이제 이미 공개가 됐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사건 번호부터 시작해서 뭐 아주 디테일한 고소장 제출일 이런 거는 사실 뭐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의 사건 검색 이런 걸로 들어가도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줄줄이 적혀 있는 문서가 검찰 내부에서 작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보도가 됐죠. 그리고 모른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기자가 작성했겠어요? 뭐 검찰 내부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정보들이 어떻게 그 메모에 담겨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처음 나온 문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유형의 검사들이 총장의 장모를 위해서 만든 이 문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뭐 몰랐다, 네. 잘 사실관계 확정될 때까지 아무 얘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예, 알겠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으면 그냥 수사하시면서 알아내시면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그 지점은 검찰 사유화라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예, 짓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그 지금 두 분이 되게 화기애애하게 처음 보셨는데 되게 날선 토크를 하셔서 지금 그 인터넷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몇 가지 좀 그런가요? 네. 몇 가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네. 갈게요. 자, 뭐 윤 후보 아버지와 그 김 씨 누나의 거래는 뇌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이디가 희땡땡인 분은 자, 검사 일도 모르고 검사 후배 일도 모르고 정치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냐? 약간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영땡이라는 분은 당시 영희동에 나온 매물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런 매물이 나왔다는 정보를 어떻게 알았느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고요. 자, 반대로 우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아이디의 그 유저는 자, 검사일한다고 하면 바쁘면 모를 수도 있다. 이게 대통령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땡땡은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서 정상적으로 거래한 거라면 거기다가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하면 이게 왜 불법이냐? 뭐 이렇게 좀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좀 처음 나온 이야기 때문에 초반에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고요. 자, 이어서 뭐 계속 좀 이야기를 나눠 가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본격 막 오른 수사. 지금 대장동 개발 논란, 개발 특혜 의혹 관련해서 오늘부로 공식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검사가 16명의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아침부터 화천대유를 비롯해서. 자, 관련 발언들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가로막는 것이고 정쟁하자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검찰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로 한 상황이기에 국민의힘은 특검 운운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입니다. 특검이라는 것은 대선 전국을 앞두고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이 정치권까지 얽혀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그런 결과를 전달하자는 취지인데 민주당이 이것을 거부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저는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첫 번째 이 의심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자, 지금 이제 결국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그 입장차가 극명하죠.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을 해야자. 민주당에서는 일단 현재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허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어쨌든 압수수색을 했다는 얘기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계속 가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이신 거죠, 지금? 네, 네. 저희 입장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도 못 믿겠고 검찰도 못 믿겠으니까 특검해라, 발본색원해라. 이게 국민의 목소리이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오든 인정할 수 없다. 일단 이런 게 좀 전제로 깔려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사실 저희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믿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친여권의 사람들이 거의 다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법조계도 그렇고 뭐 여권 라인 여권 라인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자리를 잡고 계셔서 그 근거들을 믿을 수 있을까 싶거든요.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김웅원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을 정말 너무나 빨리 했어가지고 뭔가 진행이 되는 듯했지만 결과도 없이 뭔가가 해결이 돼버렸잖아요. 결과가 없이 그다음에 질질 끌고 있습니다. 결과가 없다라는 걸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질질 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에겐 시간이 없거든요. 빨리 이 특검을 통해서 이 몸통이 누군지를 알려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선거 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빨리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제 이준석 대표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분들이야말로 첫 번째 의심 대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수처가 법적으로 출범된 이후에 1호 사건 수사 개시하기까지 몇 달 걸렸는지 아세요? 4개월 걸렸거든요. 근데 특검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없다. 선거 전까지 반드시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가 없는 게 오히려 일단은 특검하려고 하면 여야 합의해서 법 통과시켜야 되죠. 그리고 나서 특검 선정해야 되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까지 걸려왔죠. 13번
역사상 특검을 하면서 특검을 누가 할지 이게 합의가 뭐 단번에 된 적이 있었나요? 그리고 나서 특검이 만약 꾸려집니다. 그러고 나면 사무실 얻어야 되죠. 파견 받아야 돼요. 집기 들어와야 되고요. 그 집기에 컴퓨터랑 프린터 연결해야 되는데 또 프린터가 바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가동이 되는 데에 사실 지금까지 사례들을 보더라도 수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공수처도 4개월이 걸렸는데 특검도 뭐 4개월까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몇 달을 그 집기 들여오고 뭐 특검 선정하면서 사실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근데 특검은 누구한테 줬냐면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의 확신은 없으면서 계속 이게 뭔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특검이 지금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대선 전에 절대 결론이 날 수 없는 상황인데 타임라인상. 근데 특검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의혹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는 저는 모순된 얘기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어도 됩니까? 되는데 제가 하나만 네.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특검이 13번이 있었어요. 근데 검찰의 1차 조사 없이 특검으로 바로 간 사례는 딱 2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11번은 다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논쟁이 있을 때 이제 특검이 갔었고요. 예. 두 가지의 경우에도 어떤 경우였냐면 바로 간 게 아니라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스스로 유보해서 못하겠다 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검찰에서 스스로 감찰 후에 그 감찰 결과에 대해서 논쟁이 있어서 특검으로 간 경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차 수사도 해보지 않고 무조건 뭐 특검 선정해서 뭐 변호사를 특검으로 앉히고 구성하고 집기 들여오고 사무실 얻고 이렇게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뭐 특검을 거부하면 뭐 의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적인 수사다. 예. 저는 민주당이 왜 특검을 거부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책골이 있었거든요. 드루킹 사건에서 특검을 통해서 알려진 바, 원래는 그 추미애 원내대표가 진행을 했었던 부분 아니었습니까? 자책골이 되어버려서 그게 트라우마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지금 못하려고 하시는 거지, 지금 특검이 시간 끌기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미 제도화된 상설특검법이 있기 때문에 8일이면은 특급 특별검사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한 특검법은요, 준비기일이 20일이고 수사기간 70일, 그리고 연장수사 30일로 총 120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간을 모두 명시를 해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160일 정도 남았거든요. 대선 안에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빨리 특검을 서둘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제가 거고요. 팩트를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면요. 네. 저도 끝까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민주당은요, 최순실 사태 때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제도까지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천대 그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화천대 수혜자로 드러난 박명수 특검을 그때 안 쳤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박영수. 네, 박영수 특검을 안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특검을 못 하겠다. 특검마저도 못 하겠다.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었던 이 현실, 그죠? 가장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었던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지 못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특검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도 특검으로 갔었죠. 근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상설 특검법이 제정된 이후에 첫 번째 이루어진 특검이 세월호 특검이었거든요. 그때도 특검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하고 나서 특검이 설치된 거는 동일하고요. 아까 드루킹 말씀하시고 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부터 시작해서 뭐 박근혜 최순실 특검 전부 1차 수사를 하고 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막 압수수색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아무런 내용도 보지 예. 않고 그냥 검찰 통째로 못 믿으니까 특검 거죠. 특검은 믿으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얘기를 할게.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은 정치 공세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었죠. 지금 민주당 안에서도 특검으로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이 좀 나왔잖아요. 잠깐 그 목소리 먼저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늘 그 논란이 돼가지고 믿을 수 없다, 미진했다, 뭐 이래가지고 한다면 저희들이 뭐 오히려 맞불 작전으로 확 먼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특검을. 다만 이제 특검을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사실은 그걸 하고자 하는 정략적인 의도도 시간을 질질 끌어서 대선까지 넘어가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높아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상민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이게 오히려 계속 피할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받자, 맞불 작전으로 받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일단 이상민 의원님의 뭐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의견 가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대장동 문제가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뭐 그 모든 것들을 당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뭐 반박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소수 의견이다라고 보면 근데 된다 제가 이거죠? 사실 그 특검이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 일단 1차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을 앞두고 의혹이 빨리 규명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160일 남았나요? 네, 160일 정도 그러니까 남은 거. 변호사를 지금 누가 될지도 모르는 변호사를 특검으로 합의해가지고 특검으로 지정하고 그 사람이 같이 일할 검사 또는 변호사들을 팀으로 묶고 그 사람들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까 뭐 10일, 20일, 뭐 30일 안에 뭐 수사 이런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 그런 조직이 가동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기존 특검 사례에서 봤다는 거예요.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한마디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특검으로 모조리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인 비율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믿을 수 없는 구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압수수색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화천대유 관계자 대상이었고요. 이재명 지사라던가 성남시청 관계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같은 거는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기미도.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지금 상처를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인 특검으로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윤석열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 알겠다고요. 그럼 우리의 게이트니까 특검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고 가겠다고 하는데도 특검을 거부하는 자, 왜 그럴까? 저희는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만 대선 때까지 계속 피우면서 이거를 어떤 선거용으로 활용하겠다. 저는 이제 네. 특검 주장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저는 없어 보여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검찰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장모를 위한 뭐 문건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뭐 고발장을 작성해서 뭐 사주를 뭐 고발을 사주했다거나 하는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두둔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를 두둔하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게 공정하지 못한 검찰이다라는 걸 전제하고 계신데 만약 공정하지 못하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공정하지 못하겠어요. 예. 일단 뭐 저는 특검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 봅니다. 특검 부분은 뭐 계속 정치권에서 좀 맞부딪히는 현안 이슈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결론은 이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여기서 좀 잠깐 마무리를 좀 하고 또 다른 주제로 좀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순서는 이제 썰픽인데요. 오늘 하루 종일 정치권에서 나왔던 더 독하고 강한 말들만 강지영 앵커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가시죠.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3위입니다. 민트 초코 금지법도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검토 발언으로 다시 불이 붙은 개고기 식용 금지 논란. 국민의힘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취향이나 식습관까지 규제할 권리는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불쾌감을 이유로 국가에게 타인을 강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시민으로서 자해행위라며 같은 논리면 민트초코 금지법이나 탕수육 찍먹법 같은 황당한 규제도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개 식용 금지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쉽게 넘지 못했는데요. 이번엔 뚜렷한 결론 나올 수 있을까요? 2위 보겠습니다. 예의라고는 추미애 캠프, 이낙연 캠프의 사퇴 언급에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앞으로 추미애 후보가 사퇴 안 한다는 보장도 못하죠. 말하자면 어쨌든 어떤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낙연 캠프에서는 당내 경선에서 중도 사퇴 후보자 득표가 무효표로 처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정세균, 김두관 후보에 이어서 추 후보마저 사퇴한다면 본인들에게 더 손해라는 얘긴데요. 이에 대해서 추미애 캠프는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기 어렵다며 경선 도중에 상대 후보에게 사퇴 가능성을 더 씌워서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비열한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위 보겠습니다. 가족은 건드리지 마. 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4번째 TV 토론회에서 유승민, 윤석열 후보 가족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저희 형 이야기를 하고 또 윤 후보 캠프에서 제 딸 이야기를 하던데 가족을 좀 건드리지 맙시다. 윤 후보님 부인하고 장모 예? 그 수많은 비리가 나도 제가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아니요. 진짜 이야기해 볼까요? 하세요. 예? 질문 시간 아니 그왜 가족을 그렇게 건드리고 그럽니까? 가족의 사생활을 집중적으로 캐내서 시시콜콜 비방하는 건 옳지 않죠. 하지만 그동안 가족 검증을 하지 않았던 선거판도 없었던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붙으면 되죠. 네, 오늘 썰 3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늘 말씀을 드리는데 1, 2, 3위는 저희가 임의대로 AI를 통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선택을 한 건데 일단 주관적이라는 건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누가 먼저 선택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주제? 허 의원님? 민트 초코 금지법. 아, 민트 초코 금지법. 예. 저도 민트 초코 금지. 아, 민트 초코 금지법. 저희가 민트 초코를 다 좋아하나 봐요. 이게 지금 두 분이 네, 똑같은 맞습니다. 거를 골랐는데 이게 지금 게임의 법칙에는 이게 없는 건데. 아, 게임의 아, 법칙은 게임의 원래 법칙이 하나씩 예, 골라야 원래 되나요? 근데 과반이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과반이 동의하는. 자, 썰픽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하시죠 그러면. 오 땡땡 게임에서의 그 과반. 말해도 됩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오징어 게임. 예. 아. 저희는 개방적이라서. 네, 그럼 먼저 하시죠 이거 하나 그러면. 선택해서 이제 예.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우선은 먼저 하시죠. 아, 먼저, 예. 제가 아, 선택을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먼저 몰라서. 하시죠. 예. 아니 이게 지금 이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 예. 지금 국민의힘의 양준우 대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개식용 금지와 그렇죠. 관련한 그거를 이제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거를 맹비난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은 논리면, 그러니까 개식용을 금지하는 거랑 같은 논리면 민트 초코 금지법, 탕수육 찍먹을 강제하는 법도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발언을 하신 게 지금 논란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개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런 그 법안 자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 개식용 금지법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들을 보면 뭐 한 10명 중에 6명 정도가 개식용 금지를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긍정하는 답변을 주신 여론조사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아주 압도적인 예컨대 8대2 이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6대4 또는 4대6 이렇게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 토론해 볼 수 있는 네. 문제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 양준우 대변인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꼈어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랬는데,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조금 이렇게 아마 의견을 강하게 주목받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나의 불쾌함을 이유로 국가에 타인을 강제하라고 요구하는 건데 이거는 자해의 행위다. 시민으로서의 자해의 행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면서 대통령 비판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 중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10분 중에 6분이 개식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화적인 또는 위생적인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금지하는 걸 찬성한다고 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마치 공당의 대변인이 국민을 비난하는 꼴이 저는 된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고 논리를 전개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신중했으면 더 좋지 네. 않았을까. 같은 걸 고르신 허 의원님은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랑 같이 있는 대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은 오해되게 글쓴이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썼던 의도는 그렇지 않았고 제가 읽었을 땐 좀 다르게 읽혔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애견인이고 반려동물 가족입니다. 쪽몽 네, 엄마 네, 아니세요? 쪽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개식용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진 않죠. 하지만
국가가 그걸 강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양준우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민트초코 얘기를 했던 것도 뭐 너 민초파야, 뭐 민초파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민트초콜릿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민트초콜릿을 먹지 말아라라는 법안까지 나와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의원이 내는 법안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국가가 모두 다 강제적으로 개식용을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사실은 그걸로 지금 생계를 유지해 나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책적으로 토론할 그렇기 문제예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국에 굳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또 어쩌면 이것도 갈라치는 것이 아닌가. 반려동물, 반려가족인과 비반려인에 대해서 갈라치기를 하는 거가 돼버리면 반려인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반려인을 위한 그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그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 만들기. 이게 상당히 이게 중요한데 반려인과 예. 비반려인을 갈라치는 게 아니라 보신인과 비보신인을 갈라치게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반려인들은 사실은 같이 그걸 그러니까 보신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뭐 그렇게 문제가 나눌 수도 있겠죠. 사실 네. 이 개식용 문제가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 또는 뭐 한가한 얘기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이게 사실 몇십 년째 무법의 사실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개를 식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닌데 무언가를 사실 이제 가축이든 동물이든 아무튼 도축해서 이거를 식용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도축 과정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뭐 위생상으로도 동물복지상으로도 그쵸.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데에 있어서도 당연히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고기, 뭐 양고기, 닭고기가 다 규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개식용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도축이나 유통에 대한 법제를 마련하는 데에는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반대가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런 절차를 다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리면은 대형 개고기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거부감이나 반대 의견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로 이걸 식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전하게 식용을 하고 또는 어떤 동물을 그러니까 고려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한 다 맞는 말씀이고 제도가 없는 일단 거예요. 함께 알겠습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건데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강제적인 거는 아니라는 예. 거지. 이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부분은 된다. 일단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이슈들 유승민 후보의 이야기나 민주당 얘기를 좀 고르실 줄 알았더니 솔직히 예측을 못했던 민트초코단 이야기가 오히려 더 뜨겁게 논쟁이 붙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허은하 예. 의원님은 쫑몽 엄마고요. 저는 콩실이 언니예요. 알겠습니다. 예. 다양성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예. 그럼요. 저희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저는 이제 반려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아마 대화에 생각이 끼지를 좀 못하시는 짧았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한 가지는 제가 근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네. 개식용 문제가 민트 초코를 금지하고 뭐 탕수육을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 문제랑 동일한 선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가요? 아니요, 그건 이제 대변인 얘기 때문에 개인의 생각이고 자, 이 부분은 개인의 생각인 예를 거죠? 든 거죠. 예, 예를 들은 자, 이 거죠.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궁금해서. 주제로 네.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언론중재법 보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언론중재법이 지금 마지막 지금 일정이죠. 계속 밀려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두껍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 상정이 보류가 됐다. 네. 이런 지금 소식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민트초코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지금 상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원래 오전만 해도 민주당에서는 많이 기다렸다. 많이 기다렸으니 오늘 중에 표결이라도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좀 입장이 다시 좀 결국엔 합의 처리로 계속 바뀌는 겁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이제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을 했는데 9월 26일까지 이제 8인 협의체라고 하는 여야 간의 협의체를 통해서 이제 수정안을 도출하는 노력을 이제 충분히 하고 9월 27일에는 그것을 이제 상정해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이제 합의문을 작성을 했었고 8인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난 한 달 동안 11번의 이제 회의를 거쳤는데 이견이 좁혀진 쟁점도 있고 제가 알기로 좁혀지지 않은 이제 쟁점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좁혀진 부분만으로 수정안을 만들 것인지 또는 좁혀지지 않았을 때 사실 또 판단의 영역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어떻게 할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민주당 안에서도 오늘 장시간 의총을 하면서 좀 논의를 했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오늘 결론이 났는지는 방송 들어오고 나서 이제 나온 거여서 자세한 기사를 못 알겠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류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바로 1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들어가고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는데 네. 그러면 이제 이 언론중재법은 사실상 뭐 처리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어떻게 마지막 한마디만 좀 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행복한 나라에 선진화된 나라에 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다녀왔는데 미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선진화된 나라를 따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진화되지 못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되다 보면 오늘과 얘기했던 뭐 화천대유든 무슨 게이트든 이런 모든 뉴스가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자유가 깨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팩트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모두 다 팩트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져서 어떤 정당한 사회적인 공공의 관심사에 대해서 취재가 뭐 불가능하거나 뭐 처벌을 받게 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겠죠. 학계나 시민단체나 제가 이제 많은 마무리를 좀 국민들이 할게요. 걱정하는 이유는 확실히 제가 경청하셔야 말씀을 될 것 좀- 같아요. 네. 당연히 네, 경청은 지금 하고 있는 네. 과정이고 그 경청을 하기 위해서 아마 오늘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미 수정안 전에 한 달 전 법사위를 통과한 그 안에 따르더라도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그런 뭐 예컨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그걸 화천대유 뭐 문제랑 뭐 연관지어서 그 법이 통과되면 이런 기사도 나올 수 없다고 하는 건 비약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오늘 어쨌든 간에 여당의 표결 처리가 아니라 합의를 좀 더 해보자라는 식으로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뭐 가급적 여야 합의를 해서 법안 처리하는 게 뭐 문화적으로도 좀 뭐 보기 좋은 모습일 테니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벌써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금방 가죠, 시간이. 예, 답답하네요. 말을 더 길게 못하니까. 원래 네. 말을 좀 하려고 할 때가 시간이 끝날 네. 때입니다. 여튼 예. 언론 재갈법은 국제적인 골칫거리다. 네. 자, 이제 그 말로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자 국회로 돌아가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회에서 자, 더 얘기하는 오늘 걸로.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노동자 사망 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선 경영자에게 면죄부를 준 누더기법이라면서 재개정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오신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용균 재단의 김미숙 이사장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랫동안 정말 촉구해 오셨던 중대재해처벌법 통과가 됐습니다. 결과에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저는 전혀 불만족하다고 답변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법을 만들 때 법 취지에 되게 안 맞는 법을 만들어 놔갖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되게 의문스러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법 여태까지는 말단 관리자 꼬리 자르기나 또 이렇게 용균이처럼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사고 당사자한테 잘못으로 몰고 갔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인데 취지에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행령 통과가 됐는데 되게 불만족스럽게 통과가 돼갖고 걱정이 네.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어쨌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이사장과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지금 불만족스럽다고 단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어떤 부분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좀 주안점을 둔 부분이 뭐였을까요? 용균이처럼 혼자 작업하다가 사고가 되게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급박한 위험을 멈춰줄 2인 1조 작업을 꼭 넣어야
했고요. 네. 또 과로사 예방을 위한 그 적정 인력이 필요한 거고 또 예산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명시하지 않았어요. 이런 의무를. 그리고 또 그 직업성 질병 범위가 그 급성 중독만으로도 한정되어서 과로나 또 직업성 암으로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 그런 경영자 처벌이 대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식물 인간이나 이렇게 중대한 신체 장애가 발생해서 평생을 그 불구한 몸으로 그 힘들게 살아도 이런 그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진짜 많은 그 피해자들이 발생함에도 일부만 이렇게 법 적용이 되는 거라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법령에 대한 점검을 민간 그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자는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우리도 비정규직을 생산해갖고 외주화를 줘서 네. 이런 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도록 만들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또 외주를 주면 이거는 또 누가 그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게 될지 이런 그 의구심밖에 안 들고 있어요, 저는. 어쨌든 언급하신 2인 1조 관련 조항도 빠지고 과로사 적정 인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항도 빠졌고 식물인간이 네. 됐을 때 그 후에 조력이라든가 좀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경영계 쪽에서도 사실 보안 입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부족한 부분이 양쪽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이 정말 다 빠졌을까 싶은 일각의 주장도 있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그럼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세요? 지금 2인 1조는 요구안을 조금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것도 약간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사실 여러 명이 작업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그렇게 만들어서 좀 빠져나갈 우려도 있어 보이고 또 이렇게 저희가 주장한 거 이것 외에도 또 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것도 5인 미만 사업장도 있고. 지금 여태까지 언급하신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언급하고 계신데 네. 어떤 부분들이 또 중요한 게 어떤 게 포함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냥 2인 1조 요것만 지금 포함되고 다른 건 다 그 제외를 시켰어요. 다 네. 우리가 좀 이것까지 이런 거 꼭 포함해야 된다 이런 거를 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예, 말씀이신 예, 예.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사장님께서 근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만으로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잘못 들어갔고 다시. 네. 자, 사업장 그 중대재해처벌법만으로는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경영 책임자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지금 시행령 안에는 경영자가 그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 기관을 주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이 조금 애매하고 모호하게 어떤 처벌을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네. 많이 미흡하다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어쨌든 근데 경영계 쪽에서도 CEO 처벌 문제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측의 좀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반쪽짜리 법안이다라는 말씀을 재차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미수 김영균 재단 이사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으로 백신 패스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가 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전날 북한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 실전 배치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로 판단되며 한미연합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당선됐습니다. 아베 정권에서 외무상을 지내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인물로 다음 달 4일 총리로 공식 취임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 썰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준비한 재료 썰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고 시작하시죠.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막아내야 됩니다. 와! 베리굿! 간다! 자, 펜싱의 김준호 쪽으로 갑니다. 김준호. 자, 오버래핑에서 들어가는 선수 있습니다. 조원우 잡았어요. 슛! 들어가! 네, 오늘의 키워드 아파도 찬다라고 정해봤습니다. 지금 매주 일요일 밤에 방영되고 있는 뭉쳐야 찬다 홍보도 할 겸 이 영상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축구 얘기. 맞습니다. 보통 뭐 옛날 얘기인데 그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축구 얘기, 군대 그래요? 얘기, 저는 축구를 군대에서 좀 좋아해서. 축구한 얘기 뭐 이런 거 싫다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그럼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아니고 밖에서 축구한 얘기인 건가요? 내가 아침에 축구한 얘기를 아침에 좀 가져와 조기 축구. 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한 매체에서 곽의원의 아들이 곽의원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송파 지역에서 아파트 조기축구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좀 내용을 따르면요. 조기축구에는 2016년에 곽의원을 조기축구의 회원의 부친으로 칭하면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또 곽의원의 아들은 2020년까지 서울 송파 지역의 한 아파트 조기축구에 활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 지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면 지금 최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에서 퇴직하면서 50억 원 상당의 퇴직금을 네. 받아서 지금 논란이 되는 그 아들 맞죠? 맞습니다. 그 아들이 알고 보니 송파구의 모 조기축구의 회원이었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던 그 큰 돈을 받았을 당시에 건강상의 이유를 얘기했었는데 알고 보니 조기축구에서 활동을 했다 이런 내용이 추가로 보도가 되면서 지금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회비만 내고 활동을 안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을 건데요. 하지만 확인을 해본 결과 회비만 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꽤 자세히 활동 내역들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자, 땡땡이 그 분의 곽 씨의 아들 이름입니다. 땡땡이 중심이 되어서 골문에 맹폭 박진감 넘치게 공격을 했었고 결승골을 터뜨려서 금일의 히어로로 등극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엔 최소 7번, 2019년엔 20번, 2020년엔 14번의 경기 참여하면서 회비를 낸 경황들도 있고 또 무더운 날씨 속에 경기를 치렀다. 그러겠죠. 예, 예. 경기 공격 중심이 돼서 이 경기를 이끌었다. 이런 내용들이 다수 게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비를 50억 정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안 냈어야 더 논란이 될 것 같은데 회비는 꼬박꼬박 냈네요. 회비도 어쨌든. 내고 경기도 예. 참여했다. 지금 보면은 금일의 히어로 결승골을 터뜨려서 금일의 히어로로 등극됐다. 저도 이제 조기 축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웬만한 남성들은 다 축구 한 번씩 해봤을 테니까 보통 조기 축구 같은 경우에 그 최전방 공격수 스트라이커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네. 상당히 그 골 결정력이 좋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좀 논란이 된다는 거는 이 곽 씨가 그렇게 건강한 게 아니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그 퇴직 이유였던
맞습니다. 근데 화천대유를 퇴사했던 곽 의원의 아들이 광모 씨가 퇴직금과 산업재해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으면서 퇴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곽 씨가 당시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이유로 퇴직금을 받은 건 몸 건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명이 들리고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기곤 했다. 운전 중에 또 한 번은 회사에서 쓰러져서 동료가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예. 자, 증상이 계속 악화됐고 결국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다니는 것조차 이제 불가능해서 퇴사를 했다.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었죠. 네, 지금 그러면 뭐 이에 대해서 혹시 곽 의원 측의 해명 같은 건 직접 취재를 좀 해보셨나요? 곽 의원 측은 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입장밖에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뭐 드릴 말씀이 없다. 네. 라는 거가 좀 뭐 함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뭐 축구 아까 얘기했지만 축구 한 번씩은 다 해봤죠? 뭐 해보셨어요? 축구? 어릴 때 저학년 때는 축구화 신고 다녔습니다. 아, 축구 좀 하는. 조금. 축구 좀 어릴 하는 때, 네. 강지영.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몸이 좀 건강해야 되잖아요. 체격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피지컬이 좋아야 되는데. 근데 일단 아까 이명, 어지럼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도저히 회사에 다닐 수가 없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 시기에 조기 축구를 가서 골로 넣고 이랬단 말이죠. 네. 이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뭐 저도 어릴 때 축구를 잠깐 해봤던 거라 조기 축구가 얼마나 좀 경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뭉쳐야 찬다를 좀 보았더니 조기 축구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더라고요. 격렬해요. 네, 한번 보시죠. 길게 찼는데 저렇게 머리- 다칠 때가 제일 지금 머리끼리 좀 부상의 뭉친 것 위험이 같죠? 제일 클 때입니다. 저게. 아우. 격렬한 몸싸움도 있고 뭐 전 구장을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이 요구되는 건데 물론 저희가 곽 의원 아들이 이 정도의 격렬한 운동을 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축구는 어쨌든 많은 체력을 소모하는 운동이고 또 저희가 다수의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니까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있더라도 축구를 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지러움증을 가진 사람이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축구, 특히 조기 축구 같이 격렬한 운동은 좀 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네. 전문가한테까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계속 논란이 되는 게 이 곽 의원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더니 이에 대한 해명으로서 했던 얘기가 그 아프다라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 산재에 해당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산재에 해당할 정도로 증상이 심각하다라는 거니까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이었죠.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던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곽 씨의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그 산재를 입었어요, 그분이. 산재를 입어가지고 산재 신청을 안 했는데 중재를 입었어요. 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뭐 저희가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게요. 보통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산재 처리를 할 때 이런 경우를 되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일하다가 산재가 아니라 조기 축구에 나가서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최대한 그 산재 보상액을 줄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옳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정반대로 상당히 좋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곽상도 의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의원직 사퇴 요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무슨 뭐 진전된 사안이 좀 있나요, 국회에서? 어쨌든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원내 대표의 지시에서 우리 양당 원내 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어제 한 라디오에서 곽 의원에 대해서 사퇴 등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제명 얘기가 있을 것이란 말과 함께 어쨌든 곽 의원의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근데 뭐 앵커도 아시다시피 곽상도 의원은 문준용 저격수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를 향해서 여러 차례 대통령 아들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치인의 아들인 본인의 아들 관련해서는 이렇게 물건되게
일관되게 아니다, 무관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곽상도 의원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뭐 해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 썰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아.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끌 인터뷰. 자,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죠. 그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의 부친의 집을 산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직접 윤석열 캠프의 김용남 정무특보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바로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 후보는 일단 이 김만배 씨를 모른다라고 이미 해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알고 모른다고는 안 했죠. 그렇죠. 이제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뭐 예, 이렇게 예. 해명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좀 한번 물어볼게요. 어쨌든 모르는 사이에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 김 씨의 누나가 이 부친의 저택을 거래한 이 사실을 언제 처음으로 안 겁니까? 그러니까 어제 밤에 이제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 나왔잖아요. 근데 방송 그 이후에 예. 시간에 윤석열 후보는 그 TV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TV 토론을 마치고 나왔을 때 캠프에 그 자원봉사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약간 그 못 알아들었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그 부친의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반응을 보였고 나중에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는 김만배 씨가 나한테 접근을 하려고 그랬나? 뭐 예.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친의 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그 윤 후보의 여동생이 아마 부친을 대리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데도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정말 어제 밤에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반응으로 볼 때. 캠프에서도 지금 뭐 대장동 관련 의혹이 뭐 한 1, 2주 정도 계속 진행되고 네. 있는데 캠프 안에서도 혹시나 윤 후보나 뭐 우리 쪽에 누군가 연루됐거나 뭐 이런 거를 좀 미리 체크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 아니 뭐 체크할 일도 없고요. 사실은 화천대유 측 그리고 그 본인 스스로 설계자라고 밝혔던 이재명 후보 측은 잘 알고 있겠죠. 이 사업의 진행 과정 아니면 사업의 수익금이 어떻게 배분됐는지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사람들, 특히 뭐 국민의힘 쪽이나 윤석열 후보 쪽은 예. 사실은 뭐 알 방법이 없죠. 아까 좀 전에 윤 후보가 어제 이 반응에 대해서 혹시 김 씨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놨다고 했었잖아요. 뭐 지나가는 말로. 지나가는 예. 말. 그럼 연관해서 정말로 이 김 씨는 법조 기자를 오래 한 사람으로 예.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니 중앙지검장의 부친의 집이 어딘지를 파악하는 것 아니면 이제 급매로 내놓는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알고 추후를 위해서 뭔가 접근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게 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사실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애초에 이 윤석열 후보의 부친께서 물론 그 여동생 윤 후보의 여동생이 대부분 일처리를 했습니다만 애초에는 이 집을 21억 원에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20억쯤으로 얘기가 됐는데 계약 체결할 때는 1억 더 깎아달라 그래서 19억 뭐 18억까지 깎아달라고 했는데 그건 뭐 그 가격에는 안 판다고 매도자 측에서 그래서 결국엔 19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글쎄요 그 상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으면 뭐 달라는 가격을 다 주던지 아니면 뭐 더 주는 건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깎은 거로 봐서는 또 그렇게 단정하기도 좀 힘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좀 이제 좀 쟁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경쟁자들도 그렇고요. 이게 가격보다 좀 싸게 판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른바 다운 계약서 같은 걸 쓴 의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거는 대단히 그 과장된 얘기 같습니다. 오늘 그 대략 그 2019년 4월 그 무렵에 물론 이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딱딱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죠. 단독주택은 그 위치도 다 다르고 땅의 모양새라든지 뭐 주택 건축 연한도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각각입니다만 대략 20억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근데 2019년 4월에 매매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문재인 정부 덕분에 예. 한 27억까지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한 30% 정도 올랐다고 보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20억 정도가 적정 가격이었고 뭐 일부 유튜버가 주장하는 31억은 지금도 그 가격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싸게 내놓은 게 아니다 시세보다. 그러면 그 지금 그렇습니다. 유튜버라고 했는데 이제 이른바 열린 공감 TV라는 곳에서 이제 처음 의혹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TV 채널은 아니고 유튜브 아마 채널인데 유튜브인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여러 차례 이제 캠프에서 입장을 내놓은 거에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한 금매를 내놓기 위해서 한 10군데 정도의 부동산에 매물을 쭉 다 내놨다. 그 중에 이제 3명 정도가 와서 봤다, 뭐 이렇게 좀 해명을 했었는데 이 열린공감 TV 측에서 이제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게 자신들이 그 10군데 정도 그 주변에 있는 반경 그 안에 있는 부동산들을 쭉 조사를 해봤더니 물건을 내놓은 곳이 물건을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더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의 여동생이 부친을 대신해서 뭐 집도 내놓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여동생의 이야기는 뭐 직접 방문은 안 했겠죠. 전화를 돌려서 이렇게 집을 내놨는데 매수자가 있으면 연락 주겠다라고 통화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연락 온 중개업소가 지금 실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업소에서 3명 정도의 매수자를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록 여부는 사실은 매도인 측에서는 확인할 방법은 없죠. 근데 뭐 정확하게 10군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여섯 군데 이상 거의 10군데 정도의 전화를 돌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이제 쭉 여러 군데 물건을 내놓으면 보통 부동산에서는 다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물건을 다 공유하고 공개적으로 다 올려놓고 이제 서로 연결도 해주고 하는데 일단 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측에서는 자신들이 전수조사를 해봤는데 그 물건을 좀 맡아달라, 내놔달라고 그 연락을 받은 곳이 한 군데 없다라고 입장을 내놓고 글쎄 뭐 있어서 전수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오늘 매매 계약서하고 부친 윤기중 교수의 통장 거래 내역 그게 뭐 그분만 발췌한 것도 아니고 그 앞뒤 그러니까 2019년 4월부터 잔금을 받던 6월까지의 내역을 그 페이지를 아예 공개를 했잖아요. 공개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다운 계약서 의혹이 있을 수도 없고 그 매매 계약서에 적힌 금액대로 입금이 됐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아파트 이미 샀는데 왜 금매로 내놨냐라는 주장도 하던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4월 12일 날 이 연희동 단독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3일 후인 4월 15일 날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연희동을 매매 계약 체결해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그 새로 구입한 아파트 매매 대금도 지급한 게 통장 거래 내역상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거지 이쪽 그 유튜브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미 새로 들어갈 아파트를 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매를 할 필요가 없었다. 이건 사실과 좀 다르다. 사실과 뭐 이런 완전히 주장을 하는 틀리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는 2주택 가지면 안 된다고 얼마나 강조를 했어요. 가족도 포함해서. 자신들은 다주택자들이 그렇게 많고 특히 누구예요? 그 김의겸 의원인가요? 열린민주당? 그 양반은 뭐 소위 흑석동에 몰빵 투자를 해놓고도 맨날 청와대 대변인으로 나와서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시점 무렵 같아요. 그때가. 김의겸 대변인 갑자기 TV 보다가 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또 하나 좀 의혹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의혹이라기보다는 좀 상식적으로 이제 그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보통 이게 지금 뭐 40년 넘게 산 단독주택이고 상당히 꽤 가격이 나가는 그 당시에도 지금 가격이 나갔던 주택이잖아요. 토지와. 자, 그러면 이제 굳이 금매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담보대출을 받아서
새로 들어간 이사 아파트 잔금을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굳이 급매를 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라고 보는 거죠. 보통 그 선량한 국민들은요. 예.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나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 되죠. 사실은 어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기대하고 하는 사람 아니고서야 보통 이렇게 세금 많이 나오는데 더군다나 세율 자체가 틀려지잖아요. 주택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되면 집 팔아서 바로 3일 후에 새로 들어가서 살 집 계약하고 집 판 돈으로 새로 들어갈 집 잔금 치르고 이게 사실은 거의 그게 통상의 예죠. 근데 지금 윤 후보 캠프 측에서 낸 그 해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친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양도세나 이런 세금의 여력이 되게 낮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운계약서를 쓸 이유도 없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세금 문제는 좀 큰 아니요. 지금 쟁점이 아니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그렇지만 보유세, 소위 재산세하고 갖고 있을 때 예. 내야 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냥 집을 팔지 말고 그 연희동 단독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얻어서 아파트를 하나 더 사면 되는 거 아니었냐라는 그렇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2주택이 되잖아요. 세금 많이 내야 되죠. 그리고 뭐 주택 가격 상승으로 초과 이익을 노리는 거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혹을 계속 왜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름 아닌 그 매매한 상대방이 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사업 동업자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됐다는 거죠. 지금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최고위원이 온 우주의 기운이 뭉쳐야 되는 이런 우연의 우연이다. 인구 5천만이 사는데 자, 서울중앙지검장의 아버지, 그 조만간 검찰총장의 하마평에 오르는 그 유력 인사의 아버지가 집을 갑자기 내놨는데 하필이면 5천만의 인구 중에 지금 이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의 누나가 그걸 또 가져간. 그게 상당히 이제 우연의 우연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 이런 뭔가 좀 합리적인 질문들이 좀 의혹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의혹들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예, 사실은 예. 무슨 10억 이상 싸게 판 거 아니냐, 예. 아니면 아파트까지 사서 두 채를 갖고 있지 왜 굳이 한 채를 팔았냐, 이런 의혹들은 사실 터무니없는 의혹이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유일하게 갸우뚱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왜 하필 집을 산 사람이 김만배 씨의 누나냐? 그건 저희도 사실 궁금해요. 왜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오늘 그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그 김만배 씨의 누나가 개를 키우기 때문에 뭐 마당에 있는 단독주택을 찾았다. 그리고 윤 후보의 부친 그 자택 이외에도 몇 개를 더 보여줬었다라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연일 가능성. 근데 그건 참 누가 봐도 확률적으로 희박해 보이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검찰의 고위직 인사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니까 이 대장동 사업 진행된 것을 보면 김만배 씨는 정말 아주 좋게 얘기하면 재주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요소마다 그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소위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고, 그리고 그 개발 과정을 보면 일반 부동산 개발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막 해내거든요. 막 그 이익을 다 자기 쪽으로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하나은행, 국민은행 같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나머지 이익을 다 화천대유 쪽으로 그냥 갖다 바치다시피 한 사업 구조를 짜내는 거 보면 대단히 재주가 좋은 분이라 뭐 미리 어떤 포석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짧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홍준표 후보, 당내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가 계속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과연 이 사건 몰랐느냐, 여러 가지 그 범죄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 특보님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보실 때 정말 모를 수도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총장도 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사건화가 되면 주요 사건은 알 수 있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가 2019년 7월에 검찰총장에 임명이 되는데요. 2019년 9월에 조국 장관이 임명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예. 사실은 그 이후에 검찰 인사를 통해서 거의 고립된 검찰총장이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알겠습니다. 뭐 홍준표 후보는 뭐 몰랐으면 뭐 무능하다. 그러니까 윤 후보는 무능해서 죄송하다라고 어제 TV 통해서 얘기를 했던데 홍준표 후보께서는 검사 생활을 그렇게 예. 오래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막연한 어떤 기대감, 상상감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벌써 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 7천억이 넘는 초과 수익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설계가 과연 누가 직접 설계를 했고 그 이익 배분이 실제 주인이 누구냐 이거고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갈 의혹이 많은데 참 오늘 어쨌든 새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본 거고요. 뭐 또 이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계속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의혹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계속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오늘 김용남 윤석열 캠프 정무특보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6분 뉴스룸이 잠시 후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의 주택을 천화동인 3호 이사이자 화천대유 김만배 씨의 누나 김모 씨가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중개업자를 통한 정상적인 주택 매매였고 당시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샀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JTBC는 천화동인 김모 씨 가족과 중개업자를 통해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국내에서 20대 2명이 CJD로 불리는 크로이츠펠트 코프병 의심 환자로 보고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병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나오는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방역당국은 이번 사례가 황우병과 연관된 변종 CJD일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내게 기대도 돼